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한 주간의 팟캐스트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눈 김관식입니다. 팟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시사,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와 제약 없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자유로운 방송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의 눈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는 팟캐스트 TOP 시간입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외선에 대해 더 주의해야 합니다. 팟캐스트 TOP, 오늘 들려드릴 주제는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의사들이 직접 들려주는 자외선 차단제의 오해와 진실. 첫 번째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의와 수다 김철중입니다. 요즘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로 태양을 피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여름철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이 필수인데요. 반대로 여름철 건강미를 뽐내기 위해서는 태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태닝, 정반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여름입니다. 자외선 차단과 태닝,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분들, 오늘 명수대 주목해주세요. 피부 건강 지킴이,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과 건강한 태닝법, 그리고 각종 피부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명의는 잠실 우태하 피부과의 정예리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예리입니다. 요 피부과에 김태 요거 하지 마요. 네, 하지 마세요. 다 꺼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분이 얼마나 미모인지 모릅니다. 지금. 하여튼 제가 피부과의 김태희라고 그랬어요. 자, 오케이. 자, 우리 현장에서 매일 환자를, 피부과 환자를 보는 우리 정 원장님 얘기고 모시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 지금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하는데 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의 발생률은 적기 때문에 피부암보다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바르라고 권합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왜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거예요? 자외선은 사실 축적된 것이 다 그 총량에 누적돼서 노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례한다 이거죠? 거의 많이 정확하게 받을수록 많이 늙어요. 네, 피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생활 자외선 같은 것도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을 맞는 만큼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피부가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 과학적인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자외선 자체가 자외선 A와 B와 C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네. 진피 쪽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 계속 받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진피의 콜라겐이나 네. 엘라스틴 같은 그런 진피 지지 조직 자체가 점점 그 노화되면서 노화가 점점 이렇게 퇴행되면서 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가장 노화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자외선 A입니다. A. 그 B도 마찬가지로 일으킬 수 있고요. 예. 근데 지구상에 도달할 수 있는 자외선 A가 B보다는 100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실내에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외선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노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에는 다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고요.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원장님도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바르고 왔나요? 네, 바르고 왔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A하고 B는 다 보통 다 두 개 다 차단하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SPF 표시를 보잖아요. 네네. 그 SPF 표시는 어떤 의미예요? SPF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데 SPF는 엄밀히 말해서 자외선 B 차단 지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옆에 PA 플러스나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자외선 A의 차단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SPF는 B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B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더 강력한 거죠? 사실 숫자가 높을수록 강력하긴 하지만 실험상으로 보면 SPF 15와 사실 30의 차이는 2%밖에 차단 효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기네.
그렇지만 네, 무조건 지수가 큰 거를 바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실험할 때랑 일상생활의 차이가 있는데요. 실험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을 바르고 차단 효과를 보는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펴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지수보다 6분의 1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큰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 약간 그 충격인데. 국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SPF 15 차이가 실제로 2%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 차단 효과가. 네. 양을 적당한 양을 발랐을 때의 경우입니다. 야, 그러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일반적인 그 대형 마트 있잖아요. 네. 그러면 SPF 100을 봤어요, 내가. 네. 예? 근데 한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SPF 100은 한국에서 안 판다는 거야. 피부과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팔고 있습니다. 이게 이 미국에서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데 한국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더라고. 전문 의약품까지는 아니고요. 네. 피부과에 그냥 공급하는 화장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약국이나 일반 마트에서 못 사잖아요. 하여튼 판매가 안 돼. 네, 거기서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마케팅의 SPF 100은 왜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발라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약국 가서 일반 구매하면 안 되는 거고 위험해? 그거는 사실 그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SPF가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가격하고는 직접적으로 비례하진 않습니다. 꼭 그런 거예요? 네. 그럼 SPF 100은 100이나 뭐 30이나 거의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 거예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나도 지금 얘기 듣기 전까지는 SPF 100이 굉장히 강력한 줄 알았는데 2%밖에 15에 2%니까 뭐 별 차이 안 나는 거네. 느낌만 강력하다는 느낌만 받을 수 있네.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바르기 때문에요. 15를 발라도 사실 6분의 1의 효과를 보는 거고 100을 발라도 6분의 1의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높은 거를 바르게. 근데 지난번 어디 뉴스 보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가 진짜 이 표시된 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완전히 얼굴에 떡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맞아. 일상생활에서 전혀. 이것도 사기더라고 보니까. 그 얼굴에 떡칠을 해야 돼, 떡칠을. 그리고 그거를 뭐 30분마다 발라야 되고. 2시간 정도 간격으로 발라야 2시간마다. 그래야 원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골프 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바르는데 골프 칠 때 그러면 계속 발라야 되네. 홀당 발라야겠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바른다고 하더라도 100% 차단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남자의 경우, 여자는 어떻게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경우 그냥 대충 바르거든요. 네. 얼굴에다가 짜가지고 그냥 막 문대는 수준인데 뭐 어떻게 뭐 톡톡 쳐서 발라야 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바르는 방법에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바르는 방법에 크게 문제는 있는 건 아니고요. 외출하기 전에 30분 전에 바르는 게 원칙이고요. 왜냐하면은 바른 다음에 자외선 효과를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바로 나가게 되면 그 바르는 30분 정도는 계속 자외선 노출되는 거랑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서 스크리닝 효과가 아니라 흡수가 돼서 화학적으로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보게 되면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학적 차단제가 있고 정말 스크리닝을 하는 물리적 차단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몰랐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보통은 섞여 있고요. 써 있어요. 사실 화학적 차단제보다는 물리적 차단제가 여드름이나 민감성 피부나 이럴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그런 성분은 환자분들한테 공부를 시켜주고 좀 그런 성분 찾아서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성분이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물리적 차단제로서 피부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자외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은근슬쩍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리적 성분이 강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고 어떤 사람은 화학적 성분의 걸 발라야 돼.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환자들한테는 물리적 차단제만 들어있는 제품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드름 환자나 아니면 여드름 환자예요? 그럼요. 민감성 피부나 어쨌든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조금만 센 걸 써도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물리적 차단제가 성분의 차단제가 훨씬 더 낫다. 그거를 알려면은 어떻게 알아요? 성분명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분명 뭘 봐야 되죠? 그래서 물리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가 그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차단 효과를 내는 성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 아, 옥사이드 계열이네. 근데 이 물리적 차단제의 가장 단점은 남자분들이 바르기 어려운 게 백탁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얼굴 하얗게 되는 자외선 차단제가 대부분이 이렇게 물리적 차단제가 섞여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골프 칠 때 보면은 네, 허옇게 나타나는 귀신같이. 네. 아, 요거는 물리적 차단 효과가 네. 주로 센 제품이구나. 네. 그러면 거의 투명한 것들은 화학적. 보통은 화학적이고요. 화학적인 제품은 이제 흡수돼가지고 자외선을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그 화학적 차단 성분도 굉장히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보완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아무런 이런 아까 뭐 여드름도 없고 민간 피부 체질도 아닌 사람은 화학과 물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보통 같이 섞여 있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아, 약간 흰색이 조금 살짝 비치는 네. 색깔로 구분할 수 있네. 네. 보통은 색깔로도 구별이 좀 가능합니다. 우리 정 원장님 뭐 바르세요? 저는 물리적 차단제를 주로 바릅니다. 어쩐지 얼굴 하얗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의 바르는 방식은 똑같아요? 네, 바르는 방식 같습니다. 어떻게 발라요? 그냥 양을 많이 해서 바르시면 됩니다. 떡칠할 네. 화학제도 무조건 많이 발라야 된다. 네, 많이 바르시는 게. 네, 근데 뭐 바를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드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바르는 방법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헛수고했네. 네. 바르는 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이 더 중요하고 그거를 그냥 골고루. 네, 골고루 잘 펴지게. 우리 얼굴 중에서 어느 부위가 제일 아무것도 안 바랐을 때 어느 부위가 제일 쉽게 까맣게 돼요? 보통 이제 광대에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게 이제 노출도가 네. 높으니까. 그리고 보통 인지를 못 하시는데 그 얼굴형에 따라서 약간 턱 주변에 사각턱이나 이렇게 좀 튀어나오신 분들은 그 얼굴 라인 쪽에도 굉장히 많이 아무래도 받을 수 각진 있습니다. 곳에 태양빛이 더 많이 네. 딱 세게 노출이 되니까 그쪽이 더 많이 탄다. 요 귀 주변은 어떻습니까? 귀 주변도 마찬가지로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멜라닌이 있는 사람은 더 잘 타는 거예요? 그게 자외선을 쏘였을 때 피부가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피부 타입을 나누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지성, 중성 이렇게 수분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도 있고 자외선을 받았을 때 피부가 쉽게 화상을 입는지 아니면 색소 침착이 잘 남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피부 타입을 나누는데요. 보통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입 3번 보통 이게 자외선 받았을 때 보통 하얗신 피부들은 많이 화상을 잘 입고 색소 침착이 아주 조금 남는 피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거의 일광 화상을 입지 않고 잘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부 타입이 한 두 종류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햇빛 쬐도 까맣게 되는 사람은 무슨 타입이에요? 그거는 4번 타입입니다. 뭐 이렇게 타입 많아? 3번과 4번이 거의 우리나라 수준이고요. 5번 정도는 잘 타시는 거 지중해 쪽. 그리고 1, 2번 정도는 좀 아주 하얗신 백인 피부. 그러면 이거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흑인은 자외선 차단 안 발라도 돼요? 안 발라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외선이 들어와도 노화가 안 돼요? 자외선에 까맣게 된 것 자체가 그 멜라닌이 그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세포 핵 위로 이렇게 쌓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논리라면 얼굴 하얀 사람일수록 잘 탄다는 얘기네. 잘 타고 화상도 잘 입고 그다음에 피부암의 발생 빈도도 높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굴 하얄수록 자외선 차단제를 더 열심히 발라야 되네. 더 열심히 바르셔야 됩니다. 까무잡잡한 사람은 조금만 발라도 되네. 그래도 화상은 좀 덜 입는. 이 원리라면 네. 그런 거구나. 그럼 이 서양 애들 화이트, 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화이트 애들은 열심히 발라야겠네. 그렇죠. 거기서는 자외선 자체가 발암 물질의 제1종으로 분리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전혀 이렇게 안 타는 부위도 있죠, 얼굴에. 귀 같은 데는 잘 안 타지 않나요? 귀도 잘 타서 껍질 잘 벗겨지는 부위. 그래요? 네, 일광화상 잘 입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눈 주변, 네. 여기도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이제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민감한 부위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가 이렇게 네. 살짝 눈으로 들어가서 되게 따가울 때가 있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라야 말아. 사실 그 눈 주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부가 얇고
그 밖에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그 외인성 노화 작용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생긴 내인성 노화가 더 많기 때문에 너무 가깝지만 않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자외선 차단제가 눈으로 들어가면 좀 위험해요? 아니 좀 뭔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는 없는데 각막이 좀 자극이 돼서 약간 따가울 수는 있어요. 그냥 뭐 그냥 단순히 실명하는 정도? 약간 자극이 있는 정도. 네. 가끔 실명하는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다음에 이 흐린 날도 자외선이 큰 차이가 없다. 네, 양이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 흐린 날에도 조사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직접 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아, 그래? 그러면 아주 구름이 쫙 끼고 막 거의 막 비가 줄줄줄줄 오는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네, 365일 발라야 됩니다. 실내에 있어도 정 원장님 그 비 오는 날도 발라요? 그럼요. 실내에 하루 종일 있는 날도 바릅니다. 중독 자외선 차단.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외선 A는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노화와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야외 활동을 보면 땀을 흘리잖아요. 그럼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도 이 땀에 씻겨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굉장히 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분해가 되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땀이나 아니면 수영을 하고 나서는 물기 깨끗하게 닦고 다시 발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변가에서 놀러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파도 타기 하고 막 이러는데. 네,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100%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건. 파도 한번 타고 바르고, 파도 한번 타고 바르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요새는 워터프루프 제품이 나오긴 하는데요. 예, 그래도 워터프루프. 네, 그래서 그래도 그런 제품을 바르셔도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그 이왕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그냥 통상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물놀이를 하거나 뭐 이런 수상 스포츠를 할 때는 워터프루프를 써야겠네. 네, 그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자외선 차단제 굉장히 알면 알수록 심오하다. 이 워터프루프는 더 비싸겠네, 조금. 네, 제품에 따라서 약간 그거는 사실 엄밀히 제품 가격을 따지는 건 그냥 화장품 회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도 잘.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골프 칠 때 보면은 별의별 자외선 차단제 갖고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우더 갖고 나오는 애들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뭐 스프레이 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요 제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제형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고요. 어떤 사람은 바른 다음에 또 거기다 파우더를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 그거는 아마 화장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스프레이도 똑같이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같은 효과예요? 네, 같은 효과인데 스프레이 방식으로 나오는 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은 게요. 다른 제형에 비해서 조금 눈에 자극이 더 심합니다. 그 파우더형도 마찬가지 그러면 나 파우더형은 왠지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냥. 파우더형도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진짜 그 정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줘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발라도 상관이 없나요? 너무, 피부에 모공이 막힌다든지 뭐 이런 피부 자체에 피부도 좀 숨을 쉬어야 되죠. 피부 숨 쉬는 데는 영향은 없는데요. 물리적 차단제 같은 경우는 많이 바르게 되면 땀띠가 나거나 약간 모낭을 막아서 모낭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보면은 그 이렇게 복면 같은 걸 쓰고 나와. 골프할 때 보면. 이렇게 뭐 거의 눈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쫙 해서 복면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효과는 더 차단제보다 더 강력해요? 의복에도 사실은 재질이나 두께나 질감에 따라서 그 자외선 차단 효과가 다릅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얼굴에 많이 쓰는 게 면이잖아요. 근데 면은 굉장히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그 제품이고요. 폴리에스테르가 가장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은 그 성분이고 그 다음에 뭐 레이온이나 실크나 이런 중간 정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잘 하시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자외선까지 우리가 보통 신경 안 쓰고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얼굴이잖아요. 네. 얼굴. 그러면 이 복면 이런 게 보기는 안 좋더라고. 보기도 안 좋고 사실 면으로 된 복면은 면으로 된 복면은 소용없구나. 네, 그거는 해도 그렇게 완전 100% 차단 효과는 없습니다. 그 재질을 뭐로 해야 돼요? 폴리에스테르로 해야 되는데요. 폴리에스테르. 그것도 약간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흔히 환자분이 그 복면을 볼 때도 네. 재질을 봐야겠네. 네. 설마 무조건 가린다고 해서 다 그게 자외선 차단되는 건 이거 중요한 아닙니다. 메시지다. 복면 그 마스크 자외선 차단 복면을 쓸 때도 재질을 꼭 확인해 봐야겠네. 면으로 된 거 해봤자 다 투과된다 이거죠, 자외선이. 계절별로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외선의 양이. 네, 양이 차이가 많습니다. 여름이 당연히 많겠죠. 네. 그다음에 겨울이 제일 적고. 네. 시간대별로는 당연히.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한 2시간 전후가 가장 자외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 일기예보 같은 데 보면은 뭐 자외선 뭐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자외선 노출이 굉장히 심하니까 가능한 외출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기예보 하잖아요. 네. 나 그거 하등 쓸모없는 정보 같아. 아니 1시에서 11시에서 1시에 볼 일 있으면 나가야지. 그걸 어떻게 가능한 그 시간을 피해? 예? 그 자외선 차는데 자외선 때문에 무서워서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약속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이게 자외선이 이 각막에 손상을 줘서 백내장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글라스나 안경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걸 당연히 써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지. 안과 선생님들이 요새 거의 선글라스 많이 쓰라고 홍보를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였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입술님, 1회부터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유산균도 다시 한번 다뤄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박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갑자기 세뱃돈 받는 기분이네요. 건강하세요. 라며 세뱃돈 받는 아이의 마음으로 댓글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충전은 삼실에서님,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렇게 좋은 의학 상식들을 쉽게 들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2주의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팟캐스트는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라는 방송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를 중심으로 정치부터 사회, 역사까지 다양한 분야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루는 분야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당대표로 선출된 김무성 의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들어보시죠.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김종배입니다. 자, 아침 방송 마무리하면서 고지해드린 대로 자, 오늘 정치통, 여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요. 또 이 730 재보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공천 뒤끝이 있죠. 이 문제도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체력을 잘 보존해야 되는 때입니다. 자,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들어가 보죠. 일단 좀 여권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결국 대표가 됐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심과 민심이 있었는데 당심까지도 완전히 김무성 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보면은 친이, 그 다음에 소장파가 거의 뭐 김무성 의원 쪽으로 몰표를 던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구혜영 기자? 네, 어제 뭐 득표 분석을 봐도 그렇고요. 네. 뭐 지역별로나 계파별로나 거의 고른 지지를 얻은 걸로 지금 네. 그 통계가 나오고 있죠. 예. 그 지역별로 보면 그 김무성 신임 대표가 대부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예. 그 심지어 이제 박근혜 대표를 지키자라는 구호가 강했던 대구 경북에서도 근소하게 앞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심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서울 지역에서도 그 서청원 의원을 1000표 정도 차이로 이겼고요. 예. 계파별로도 마찬가지죠. 초반만 해도 그 친박 주류 세력과 그다음에 친박 비주류, 뭐 친이 소장파, 이른바 이제 그 비박계의 어떤 당협위원장 세력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했는데 네.
이게 자꾸 이제 김무성 그 대세론이 일면서 일부 친박 주류 세력도 이탈을 했고요. 네. 그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도 경선 막판에 이제 김무성 의원을 지지하는 걸로 많이 이제 방향을 틀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원조 친박으로 불렸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예. 그 유승민 의원계도 이제 친박계 비주류라고 하죠. 이 세력들도 처음에는 이제 그 김무성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으로 양분이 돼 있다가 예. 김무성 의원 쪽으로 판세가 기울면서 이제 양측 지지세가 비슷해지고요. 어. 친이계하고 소장파는 이제 압도적으로 그 김무성 의원을 지지한 걸로 나타났고요. 예. 그래서 좀 고른 지지를 얻었다. 명실상부한 어떤 실권을 진 당대표 위상을 가지게 됐다. 과정에서 보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봤지만 그건 말 그대로 민심이고. 그렇죠. 이제 반영 비율이 7대 3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당내 기반이 친박 쪽이 더 있을 테니까 그래도 그 뭐 이 비근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당심도 그렇죠. 김무성 의원 쪽으로 쏠렸다. 네. 그냥 열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전당대회 하고 이루어진 현장 투표에서도 네. 4,031표인가요? 네.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 3,136표를 얻었는데 네. 거의 뭐 1,000표 가까이를 앞섰죠. 네. 현장 투표에서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곧바로 이루어졌죠. 네. 거기서도 그렇습니까? 앞섰죠. 박근혜 효과도 서청원 의원 쪽에서는 별로 못 봤네요.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승찬 대표 혹시 그 SNS나 이런 데서 김무성 새 대표에 대한 반응 혹시 체크가 됐어요? 어땠습니까? 뭐 어제 늦게 결정이 나서 그렇죠.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예. 이번에 어쨌든 청와대가 지원한 당대표 가운데 최초의 이 탈락 뭐 이런 역사도 좀 네.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막판까지 사실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김무성 의원이 상당히 앞서 있긴 하지만 네. 이 현장 투표와 막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결과가 역전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확정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는 그대로 나왔어요. 네.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인사 파동에 대한 그 당원들의 피로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다고 좀 보는데 그거는 사실 이 인사 과정 자체가 폐쇄적이면 네. 사실 같은 친박이라도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공식 라인에서 결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과정들이 이번 뭐 표현이 된 것 같고 어제 SNS에서는 전당대회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사실은 전당대회 관련된 관심 가운데 이제 1위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등장한 거고요. 여전히 예. 이제 거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처럼 이제 이게 굉장히 촉각을 많이 세웠고요. 영상 보니까 빨간 막 큰 현수막에 박근혜 대통령도 빨간 자켓 입고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8,000표였나요? 원래 현장 투표가 거의 그 정도 됐었죠. 네. 그 중에 이제 근데 현장 투표에서도 김무성 의원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전당대회 관련된 걸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연관어 1위를 차지했는데. 네. 2위가 유가족입니다. 유가족. 어허. 전당대회인데? 예. 그래서 그 이 세월호 이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을 했고 예.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예. 여기에 누구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요. 조원진 의원의 그 막말과 예. 전당대회가 연결되면서 예. 이 세월호 참사 이 유가족들의 슬픔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 전당대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어제 하루도 강하게 일었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인물 연관에서는 압도적 1위가 김무성이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조원진 뭐 이런 인물 연관 쭉 오다가 서청원 후보는 6위까지 밀렸어요. 전당대회 연관 인물에서도 6위로 밀려서 예. 사실상 그 이전에 승부가 결정난 거 아니냐. 그렇네요. 예. 하는 얘기를 할 정도고 그리고 한 달간 언급량을 봐도 네. 그 표 차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요? 네. 예. 이 김무성 의원이 네. 한 9만 5천 건이 언급이 됐고요. 예. 서청원 의원은 6만 한 3천 건 정도 언급이 돼서 실제 이 전당대회 득표에서 나타난 그 퍼센테이지하고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추이가 진짜 비슷하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청원 의원이 이 가령 박심에서 당심이 이탈한 것도 있지만 네. 뭐 대구에서도 그 구혜영 기자 말씀하셨지만 대구에서도 사실 진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서청원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 카리스마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이번에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예. 지금 김무성 의원 아까 여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 무대 김무성 예. 의 어떤 카리스마에 예. 이 서청원 의원이 청와대 지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화하는 데 좀 실패했고 그리고 충격적인 건 홍문종 의원이 그러게요. 탈락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제일 그러니까 포인트인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예. 홍문종 의원을 아예 밀어냈고 실제로는 친박은 서청원 의원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참 이 집권 2년이 안 된 이 대통령 하에서 치러진 전당대회 결과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뭐 이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표 경선 결과는 그 정도로 분석을 하고 이후로 좀 이제 그 얘기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김무성 대표 내지 김무성 체제는 청와대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해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들 전망을 하세요? 글쎄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 내내 이제 그 당청 관계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 할 말은 하는 그런 그 당이 되겠다. 예. 유세 과정에서는 당은 어떤 대통령의 귀와 눈이 돼서 국민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하는데 그동안 역할이 부족했다. 심지어 모 언론 인터뷰에서는 친박 핵심들은 이제 좀 쉬어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당선 어제 이제 수락 기자회견에서도 그 당이 대통령의 눈과 큰 귀가 돼서 구석구석의 여론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네네. 앞으로 그런 역할 충실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동반 그 당선된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아예 새누리당을 청와대 출장소라고 명명하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했었었죠.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도 눈치 보는 당청 관계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그 발언들이나 생각들로 봤을 때는 그동안 황우여 대표가 어떤 그 청와대의 주문을 이행하는 역할을 해왔던 집권 여당에서 좀 벗어나서 좀 그 어떤 강한 여당, 제대로 뭐 이렇게 눈치 보지 않는 여당 이런 역할을 좀 자임하지 않겠는가. 이런 배경에는 또 이제 김무성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도 그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차기 이제 어떤 대선 주자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현직 대통령과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게 불가피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 새누리당 어떤 그 당을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좀 당청 관계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여권 내부의 어떤 미래 권력들의 경쟁 이게 이제 본격화하는 그런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생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당청 관계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추가 이제 좀 당으로 이동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비주류 내부에 이제 후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김문수 어떤 전 지사라든가 김무성 신임 대표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 비주류 내 미래 권력들의 어떤 경쟁이 본격화하다 보면 이런 어떤 그 당청 관계의 전망들 속에서 그 좀 김무성 대표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그림이 그려진다. 유승찬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한마디로 뭐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가시와 뭐 초기부터 예각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세우진 않겠지만 일단 730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730 재보선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당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만약에 여당이 승리한다면 뭐 꼭 김무성 대표가 무슨 일을 해서 이긴 건 아니지만 상당한 탄력을 받겠죠. 탄력을 받으면서 그리고 지금 뭐 청와대 인사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던 그런 불통 인사의 어떤 기조가 유지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상황. 그건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김무성 대표가 한 말도 있고 사실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역사가 되게 오래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김무성 대표가 학생 시절에 삼성기업 반대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김영삼 그 전 대통령이 주도하던 민주혁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그 심지어 2008년인가요? 2008년에 총선 때 친박연대를 주도했죠. 김무성 의원이 공천 탈락하고 나서
그리고서 박근혜 그때 달성 선거사무소를 찾아가서 박근혜 그 당시 의원한테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김무성 대표가 그때 김무성 의원이 그때는 이제 그 부산 경남 정치는 무소속 연대를 이끌었죠. 그렇죠. 친박연대. 친박연대가 있었고 또 무소속 연대가 있었고 무소속 연대를 좀 이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개선한 거 아니에요? 12명을 데리고 개선하고서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팔을 뻗었는데 팔을 뿌리쳤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사실은 이 둘 사이 어떤 뭐 그 친박이긴 했으나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원래.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는 뭐 굉장히 격한 대립을 그렇죠.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뭐 지난 대선에서 이제 다시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회복되는가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많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청와대가 좀 다각적으로 이 서청원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힘을 썼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 잡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인기가 어쨌든 계속 경향적으로 하락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당심에서도 보여진 거기 때문에 네. 적절한 대립각을 유지하면서 이 자신의 포지셔닝, 그러니까 당내 이제 다음 대권 주자 가운데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730 재보선 승리 이후에는 정치 일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새누리당 자체 당 혁신의 몇 개의 포인트들을 주도하면서 이것과 이 청와대와의 적절한 거리두기 뭐 이걸 시작한다면 사실상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게 아니냐. 근데 좀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데 그 김무성 대표 체제가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임기가 다 채워지고 끝까지 간다면 임기 막판에는 지금 두 분이 진단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이제 2016년 총선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때는 불가피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전 단계까지 과연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하고 각을 세울 것이냐, 이제 본격적인 차별화로 갈 것이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나눠서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청와대를 뭐 치받는다든지 각을 세운다든지 이럴 여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차별화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적 차별화냐, 정치적 차별화냐의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 차별화를 가져가기 위한 매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730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정책 매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또 제3의 인사파동이 만약에 난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에 만약에 이 인사정국에서 출구를 찾아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립각을 세울 여지도 별로 없고 그러면 정책적 대립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김무성 이제 새 대표죠. 김무성 대표는 그럼 청와대보다 더 진보적이고 뭐 한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또 하나 지금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청와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당이 제갈길을 가면 갈수록 친이익의 대권 주자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지금 당장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반을 다지고 더 확실한 대선 주자급으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다른 친이익의 경쟁 주자들의 활동 반경을 좁힐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청와대하고 바로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면서 레임덕을 몰고 가는 데에는 시간적인 어떤 격차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730 재보선에서 지금 유승천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긴다라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만 탄력을 받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표도 일정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일정하게 다시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두 분께서 진단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나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대체적으로 어쨌든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로열티, 네. 충성심 이것이 한번 깨진 거거든요 이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김무성 대표가 직접 각을 세우면서 레임덕을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이미 김무성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청와대 어떤 옛날에는 사실은 찍소리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지금 말씀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보기를 이전보다는 표현 좀 좀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 뭐 그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이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발적으로 어디선가 계속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네네. 권력을 향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경제 상황이에요. 맞아요. 지금 최경환 체제로 이제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데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정치권의 이제 선거 일정이 끝나면 정치권의 이슈는 굉장히 이제 지루하고 별 큰 관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경제 문제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미국발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조기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벌 집중이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는데 재벌의 수익률이 급전직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이 하반기에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만약에 경제적 문제가 국민들한테 국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랬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권력 지형이 굉장히 약화돼 있고 이번에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정말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결과가 그냥 김무성 대표가 단지 된 것뿐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흐름이 이 내용상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김무성 대표가 그 우리 말씀하신 대로 직접 자기가 자신이 나서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레임덕을 주도하진 않겠지만 그 관계들 가령 터져 나오는 불만과 청와대의 관계들을 적절히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현 기자는 뭐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반기에 뭐 이렇게 당장 뭐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청와대와 어떤 그 대립하고 그 이럴 가능성으로만 보면 이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그 현안들이 굉장히 예민한 현안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당청 관계의 어떤 그 이걸 볼 수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현안들이 지금 바로 지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오찬을 하지만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가 당장 이제 인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포인트가 예,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김무성 당대표가 됐으니까 자기가 더 필요해졌다. 바로 그거죠.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설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태도예요, 사실은. 그렇죠. 두 번째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듣고 왔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하루에 아침, 저녁 2회 업로드되는데요. 항상 풍부한 내용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댓글 보겠습니다. 포린터님, 감사히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틀에 갇혀 생각하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뽀로로 호야님,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털보 김종배 평론가님 짱이에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야함야함님, 시사통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방송도 빨리 듣고 싶어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내용은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인데요. 앞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일본의 헌법 개정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팟캐스트 들어보시죠.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지치는데요. 이런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올 여름을 어찌 나야 하나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겠죠.
청자 여러분 모두 이 생활의 청량제 하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일본 아베 정권의 이 집단 자위권 가기 결정문 의결 문제,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겠죠.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진성준입니다. 네네. 예. 자, 이 내각에서 가기 결정문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네. 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모든 행정 절차는 완료가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행정 절차라기보다 가장 큰 헌법적 원칙을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제약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네. 제9조에서 네. 전수방위의 원칙을 천명해 오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역대 일본 내각은 일본도 좌지간 보통 국가처럼 네.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제9조가 천명한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 행사할 수는 없다. 예. 뭐 이런 원칙을 견지해 왔는데 예. 이른바 해석개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게요. 이런 헌법을 사실상 개정함으로써 예. 그 원칙을 폐기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력 사용의 마지막 어떤 그 제약 네. 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 던져버린 셈입니다. 지금 외신을 보면은 일본 안에서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역부족이었던 건가요? 그리고 일본 안에서는? 글쎄, 그 일본 내부의 세력 관계가 어땠는가, 네. 예. 뭐 이런 걸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아베 총리가 과거사를 왜곡하고 네. 또 이런 이른바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끈질기게 추구해오고 추진해 왔는데 양식 있는 시민사회와 야당이 반대했지만 네. 이른바 일본 내 열린내각에 참여했던 공명당 등이 결국 손을 들어줌으로써 매우 위험한 어떤 상황이 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범위를 좁혀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좀 짚어보죠. 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그 진출하는 일,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 없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땅을 밟는 것은 기우에 불과한 겁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일본의 군대, 네. 뭐 함정, 네. 뭐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주둔하거나 파견되거나 상륙하기 위해서는 예. 한국 정부의 동의, 더 나아가서 국회의 동의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정한 예. 우리 스스로의 절차일 뿐이지. 네.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일본은 마땅히 이번에 해석개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네. 자국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군사력을 파견하거나 예. 주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대 정부의 동의를 안 받더라도. 그렇죠. 물론 우리 영내의 영토와 영해에 들어올 때에는 네.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지 예. 않으면 그것이 곧바로 침략으로 되니까 예.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예. 일본도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 우리 국내법 절차를 존중해서 예. 협의는 할 것입니다만 예. 과거에는 이런 것 자체가 일본이 스스로 판단해서 외국에 군대를 보내거나 파견하는 것을 예. 불가능한 것으로 상정했는데 네. 이제는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좀 이게 좀 엉뚱한 상상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무식한 네. 상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환수 뭐 또 연기를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네. 자, 그 미국이 그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네.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일본 자위대의 파견 요청을 네. 하는 어떤 이런 가능성, 이런 그림. 네. 이거는 정말 무식한 상상입니까?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문제는 예. 미국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네.
일본이 스스로가 자기네 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예. 파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미국이 요청하지 않아도 예. 그것이 이번 이른바 해석개헌의 문제,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이 결정이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자위대 파견은. 이건 하나만한 얘기네요, 결국은. 그러면. 예, 물론 일본이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영해에 일본의 군함이 들어오거나 예. 또 우리 영토에 일본 군이 주둔하거나 또는 파견되거나 할 때에는 뭐 그거는 행정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우리 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예. 하지만 과거의 일본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에 의해서 요청하면 그네들이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검토하고 우리 정부에 거꾸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일본의 능동적 선택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뭐 일반적인 분석은 그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이 추진되는 과정에 미국의 방조 내지 묵인 내지 협조가 있었다. 이게 일반적 분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동해 간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 국방비 투입하는데 돈도 이제 적고 그러니까 일본의 역할, 군사적 역할을 더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일반적 분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우려해 왔었고 반면에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어떤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군사비 등이 투입되어야 했는데 미국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재정적 부담을 다 감수하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일본으로 하여금 동북아에서의 그런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가도록 계속 주문하고 요청해 왔고 그런 가운데서 한미일 간의 삼각 안보 동맹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더 많은 군사적인 역할, 안보적인 역할을 부여하도록 추동해오고 요구해오고 그것의 법적인 틀 또 정치적 명분 같은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 노력해왔으면 주지의 사실이죠. 자, 최근에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하고 집단 자위권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땅히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일 삼각 정보 보호 협정이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북한과 중국의 핵 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미일 3국이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군사 정보로까지도 확대될 것이겠습니다만 왜 그렇다면 이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냐면 미국의 MD 체계를 완성하고 그것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 그런 레이더 정보를 서로 완벽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듣고 오셨나요? 인터뷰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다음 365.com님. 출근 때마다 듣는 방송이라며 매일매일 듣는 애청자의 입장에서 의견 내주셨습니다. 누울님, 김종배님, 이털남 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하루 2개의 업데이트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힘내세요 라며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K님,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팟캐스트 잘 듣고 오셨나요? 팟캐스트의 눈,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의 눈은 항상 최고의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팟캐스터 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 여론방송은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